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개발자를 위한 지식재산권과 노무관리 꿀팁을 주제로 한 메타버스 기업 역량 강화 교육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 전담기관인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이번 교육은 전자신문 올쇼TV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 업계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 그리고 만 39세 미만의 청년 개발자를 위한 지식재산권과 노무관리 이슈를 통해 올바른 공정거래에 대한 교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교육 진행에 앞서서 이번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주관하는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소개 동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메타버스 기업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을 주관하는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2014년 디지털 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하였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중소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센터 개소 이후 메타버스 분야를 포괄하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업무에 기업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을 목표로 센터 명칭을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업 자문 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의 주요 추진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담소를 운영하고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법제도 개선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실태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의 주요 활동으로 기업 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기업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께서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문을 신청하실 수 있고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센터 내 전문가들이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계약, 지식재산, 재무, 노무 등의 법률 정보 제공과 디지털 콘텐츠 및 메타버스 산업 관련 법령의 해석,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 불공정 거래 행위 대응 등이 기업 상담소의 상담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확산도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는 디지털 콘텐츠 공정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입니다. 2014년 제정 이래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거래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 형태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 단계 및 거래 조건에 따라 도급, 하도급, 위탁매매, 중개, 퍼블리싱의 5가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5가지의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분야에는 도급 표준계약서와 하도급 표준계약서가 있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 분야에는 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께서는 사업 전반의 상담 및 계약서 작성 등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거래와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의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소개 영상을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발표가 먼저 진행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네, 강의 진행 후에 질문을 선별을 해서 발표자분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에 참여를 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교육 주제인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 오늘의 발표자이신 법률사무소 비즈 전병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의 진행 부탁드립니다.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 강의를 맡은 법률사무소 비즈 전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잠깐 보고 이제 저작권에 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콘텐츠로 거의 만들어지는 메타버스에 관해서 어떠한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표법이라든가 디자인보호법 침해와 같은 지식재산권 이슈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과 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일이 있으실 텐데 그거에 관해서 유의점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받은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입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명확히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세상에서 하고 있는 정의를 살펴본다면 맨 위에 콘텐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나 음성, 화상, 영상 등 일종의 이제 정보나 자료의 구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정보라고 한다면 데이터라는 측면으로 분리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에서 디지털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 보이는 기술 이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디지털 형태로 변환을 해서 이제 온라인상 등에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각화하는 왼쪽 아래에 있는 디자인 부분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는 포함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이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얘기하는 저작물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기본적인 정의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즉 우리의 생각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이라는 거는 이제 표시할 표자에 현출할 현자를 써서 우리의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창작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법에서는 여러 가지 분류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라고 한다면은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조앤 케이 롤링 씨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스토리나 이런 거를 소설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한 거죠. 그거를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조앤 케이 롤링 씨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책이 돼서 우리가 이제 저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악의 경우에는 음반이라든가 혹은 mp3 파일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연극 저작물이라고 해서 이제 무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춤꾼 분들이 춤을 추시는 그런 게 즉흥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용의 선을 짜두고 나서 그거를 이제 재현하는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무용 같은 것도 몸으로 표현되는 그런 거를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제 표시를 해둔다면은 그거를 보고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연극 저작물이다 해서 저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전부 이제 생각을 표현을 해둔 거기 때문에 그걸 전부 이제 창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콘텐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음성, 화상 등을 디자인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을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 표현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작권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던 저작권 침해 사례입니다.
오픈 AI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챗 GPT가 제일 유명하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hit with the new author, copyright lost over AI training이라고 해서 미국 논픽션, 쉽게 말해 이제 비문학 작가 집단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이 라지 랭귀지 모델 LLM, 즉 챗GPT가 작가 집단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학습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글 이런 거를 우리가 질문 같은 걸 넣으면은 나름대로 답변을 구성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게 전부 온라인상에 펼쳐져 있는 정보라든가 디지털 콘텐츠를 학습을 해서 그거를 조합을 해서 이제 랭귀지 모델이 우리한테 답을 주는 거죠. 즉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가 뭔가를 하려면은 결국은 온라인 세상에 있는 정보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논픽션 부분에 한해 가지고 입력이 된 부분, 학습을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작가 집단에게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해가지고 활용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거나 학습에 사용했기 때문에 침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침해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아까 저작물이 뭔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접권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분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격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에 고양이를 이렇게 해서 뭐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 머릿속에 있는 고양이가 여기에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고양이 그림에 대해서 저작물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저작권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고양이를 제가 언제든지 보여줄 수도 있고 회수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온라인에 공개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표의 시기와 방법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걸 공표권이라고 하고 성명 표시권은 내가 그렸다라는 거를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온라인에 유명한 그 개구리 페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창작자가 있는 저작물이 있는 이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인데 그게 작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개구리 그림 아래다가 만약 그 작가의 이름을 쓰는 내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를 성명 표시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꼭 본명일 필요는 없고 작가가 뭐 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혹은 예술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이명이 있다면은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그린 고양이를 다른 사람이 그걸 활용을 할 때 마음대로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침해 사례가 이제 우리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인트로를 할 때 뭐 음악 저작물을 일부를 잘라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3분 30초짜리 음악을 10초 정도 잘라서 쓴다면은 그 10초 부분도 원래 있던 음악 저작물의 일부죠. 그거를 마음대로 잘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지가 않죠. 10초짜리랑 3분 30초는 동일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 요거는 이제 침해 사례로 기억을 하는 게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이 내용보다는 사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저작 재산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침해 분야인데 복제권이라는 거는 마음대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고양이 그림을 보고 마음대로 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고 개구리 페페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꿔서 쓰고 있죠. 복제권이나 동일선 유지권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연권이라는 거는 마음대로 그거를 공공에 이제 공연할 권리를 말을 하는 거고 공중송신권이라는 거는 공중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송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시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제가 고양이 그림을 출력해서 어디 전시회에 전시를 했다면 그런 전시권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배포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출판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거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작자산권을 만들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은 음악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제 CD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공연을 하는 가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수 선생님들도 내가 노래를 하는 그런 공연에 대해서도 이제 보호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작 재산권이라는 건 최초의 음악 저작물을 만든 사람, 즉 작곡가라든가 작사가 선생님들만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럼 그거를 실제로 이제 실현을 했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건 저작 재산권은 아니지만 그거에 인접한 권리로서 인정을 좀 해주자라고 해서 전작 인접권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작 인접권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실연자, 음반을 제작하는 사람 또는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컨텐츠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그분들도 저작권에 인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다. 그들의 권리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출판권이나 베타적 발행권이 있는데 출판권은 오프라인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베타적 발행권 같은 경우는 이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책에 관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독자적으로 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도 저작권으로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은 이제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자료는 제가 이제 공공놀이 교육단이라고 해서 공공저작물 관련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 일부를 허락을 받아서 발췌한 겁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쉽게 바로 왼쪽 아래에 있는 사례를 보면 해리포터, 소설로서도 히트를 쳤지만 영화나 게임으로도 히트를 쳤죠. 이렇게 일종의 플랫폼 형태 혹은 형태를 변환해가지고 똑 동일하게 창작을 해서 내놓는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해리포터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소설을 제가 보여준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영화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건 게임인데 전부 다 별도의 형태의 창작물이죠. 근데 이거는 전부 해리포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원래 있는 저작물을 가지고 다른 형태로 만드는 거. 그래서 저 번역이라든가 영상 제작 이런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이제 저작물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원 저작자에게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거를 만들 때에는 원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 올드보이 사례 같은 건 조금 이상한 사례인데요. 이 올드보이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감독님이 만드신, 박찬욱 감독님이 만드신 2003년 영화를 이제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일본에 있는 고단샤라는 출판업체에서 출판한 만화가 원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드보이를 만들 때 감독님이 이 원 저작물로부터 판권을 사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올드보이가 잘 되니까 미국에서 또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화 올드보이의 이제 스토리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올드보이를 만들 때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최초에 있던 게 만화책이니까 만화책의 판권도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만화책 판권을 사질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 판권만 사서 이제 만드니까 이제 고단샤 쪽에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영화도, 한국 영화도 우리 걸 원작으로 한 건데 왜 미국에서는 우리 거는 판권을 안 사갔냐, 저작권 침해다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났었냐면은 이 미국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라인이 거의 한국이랑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올드보이에서는 최민식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만두만 드시잖아요. 갇혀서 저기서는 이제 탕수육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짬뽕도 먹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미국 올드보이는 만화 올드보이가 원작이 아니라 진짜 한국 영화 올드보이만을 원저작물로 해가지고 딴 것이다. 그러니까 만화 올드보이의 저작권까지 우리가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한 단계 건너갔을 때 그 원래 있던 것까지 다 따야 되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끝에 있는 사례는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넣는 건데 셜록 홈즈예요. 셜록 홈즈가 1891년인가 이제 창작이 된 아서 코난 도일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죠. 근데 이 저작권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퍼블릭 도메인이라 그래서 공공에서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처 표시나 뭐 이런 거를 하긴 하지만은 다 그걸 이제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저 아서 코난 도일의 이제
셜록 홈즈가 저작권이 만료가 되니까 그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황금가지사라든가 이런 데서 셜록 홈즈 전집을 전부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원저작물에 대해서 허락을 결국은 받을 필요 없죠. 왜냐하면은 원저작물의 시효가 끝났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게 대표적인 번역 사례입니다. 아까 위에 보시면은 번역도 하나의 2차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번역 역시 이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여러분께서 만약 창작하시려는 개발하시려는 콘텐츠가 만약 어떤 작품을 번역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원저작물자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콘텐츠는 결과적으로 저작권이 오프라인 시대보다 훨씬 많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판단한 이유는 다음 3개와 같습니다. 일단은 시각적 표현이 거의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특성상 저작권이 99%, 즉 표현이 문제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창작 과정에 모방은 불가결한 요소잖아요.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은 이제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격언인데 결국 대부분의 창작물은 누군가의 과거를 선례를 답습하거나 모방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의 복제권이라든가 배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기술이 돼서 이제 배포가 쉬워진 측면도 있지만 그 말은 곧 복제가 쉬워졌다는, 즉 체매가 쉬워졌기 때문에 이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저작권 이슈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메타버스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 수상작 모음집에 있는 뭐 대상이라든가 최우수상을 탄 작품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성인 부분인데 프로젝트 요약을 보시면은 우주 외계 행성을 배경으로 우주 시민이 참가하는 우주 플로깅 챔피언십 VR 콘텐츠예요. 즉 메타버스라는 건 일종의 가상세계나 미러월드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VR, 버추얼 리얼리티로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이제 총게임을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프로젝트 요약을 보시면은 부산 엑스포 메타버스 월드 콘텐츠라고 해서 부산 엑스포에 관련된 홍보 영상을 만드는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산 시내라든가 엑스포 건물 같은 거를 디지털 트윈으로 따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즉 오프라인 세상을 온라인에 혹은 이제 가상 세계로 만들어낸 것이죠. 즉 세상 자체가 디지털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와는 이제 밀접한 영역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홀로렌즈 2와 같이 AR 형태로 하는 제품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기도 했고, 교통부에서 이제 재난 대비라든가 혹은 이제 교통 상황 정리 등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스마트 시티 사업의 일환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형태로 모두 만들어서 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응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사례들을 보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계라든가 실무계에서 정리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를 크게 4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버추얼 월드라고 해서 이제 가상 세계인데 현실 세계를 확장하거나 혹은 대안 세상을 만드는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를 제가 참조한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고요. 미러 월드라고 해서 거울 세계인데 현실 세계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 세계에서는 뭐 이제 재난 발생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온라인 세상에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뭐 판단에 도움을 주는 그런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구글 어스 등을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고,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물리세계의 가상을 포개는 것인데, 이건 이제 포켓몬고가 대표적이죠. 뭐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올림픽 공원에 가가지고 포켓몬고를 키우면은 포켓몬이 나오잖아요. 그럼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끝에 있는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는 그냥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리 세계가 디지털된 정보로 해서 온라인에 기록이 되고 있는 이런 거를 전부 합쳐서 메타버스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모든 곳에 지금 들어가는 게 디지털 콘텐츠인 거죠. 즉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 최초 웹 세상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TV처럼 일방 소통하는 세상에서 이제 소비자 역시도 뭔가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쌍방 소통의 시대가 됐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텍스트뿐만 아니라 용량이 많은 이미지나 영상도 제공할 수가 있게 됐고 여기서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상태가 돼서 이제는 현실을 가상세계하거나 현실 세계에 가상세계 간섭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 특히 이제 아직 온라인 세상이 본격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세상에 있는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 이런 문제가 아니 게임을 하면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 이 세상이 진짜 좋아졌나 보다. 저런 것도 이슈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제는 이 현실이 가상세계가 되거나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에 간섭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역시 앞으로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개발을 한다면은 그러한 점을 조금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이제 뭐 학계나 이런 데 판단은 아니고 실무의 이런 판단은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메타버스 세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축을 가지고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세계관을 만들고 스튜디오 등을 제공하는 쉽게 말해 창작에 지원을 하는 세계관 측면이 있고 그 안에서 창작을 해서 판매 등을 진행하는 창작자 집단이 있고 그거를 이제 구매하는 이제 소비자 집단이 있는데 언제든 소비자도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창작자가 소비자도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거죠. 오늘은 청년 개발자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창작자 위주로 이제 제가 강연을 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창작자의 입장과 세계관의 입장이 조금 대립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대립 부분은 똑같습니다. 세계관 내 창작물, 쉽게 말해서 창작자가 뭐 로블록스 스튜디오나 이런 데에서 이제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저작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창작 시 현실 세계의 물건을 참고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께서 만약 이제 뭔가를 딴다면은 디지털 컨텐츠로 만든다고 한다면 메타버스에서 결국 참고를 하게 되는 거는 오프라인에 이미 있는 상품이라든가 물품을 참조해서 만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현실 세계의 물건을 땄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관의 입장에서도 일단 저작권 파트가 누구에게 속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그 부분은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아래 이제 판매 과정에 있어서 창작자가 사실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는 그 세계관 내에서 판매를 하고 그 뭐 세계관 쉽게 말해 뭐 로블록스나 혹은 이제 뭐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취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든가 혹은 지켜야 될 의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간소화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창작물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저작물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왼쪽에 내가 창작했으니 나의 것이라는 게 이제 개발자분들, 창작자분들의 입장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까만 사람이 이제 우리 세계관, 우리 스튜디오의 기능 때문에 만든 거 아니냐, 우리한테도 권리를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법에서 말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간단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저작물을 창작을 했다는 것은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회사에 소속돼서 회사의 업무로서 만드는 경우에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회사에게 이제 저작권이 이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 판단 기준 두 번째 줄에 있는 단부터인데 법인, 단체, 그 밖에 사용자, 이하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법인 등이 저작자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쉽게 말해 여러분이 고용된 상태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저작자가 된다, 회사가 저작자가 된다는 거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위탁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죠. 위탁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만약 법인 쪽에 이제서 돈을 전부 지급을 하고 그쪽에 그쪽에 저작권이 인정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면은 그 경우에도
위탁을 한 위탁자 쪽에서 이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계약 부분에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디 소속 없이 본인의 창작력을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건 이제 로블록스 약관인데요.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UGC, 이거는 이제 그냥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정 클래식 아바타를 제외하고 본 크리에이터 약관에서 크리에이터, 이게 창작자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부여한 권리와 라이선스에 따라 크리에이터와 로블록스 또는 크리에이터와 사용자 간에서처럼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가 만들었거나 앞으로 만들고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UGC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보유할 수 있는 모든 저작권을 보유한다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저작권을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블록스 쪽에서 여러분으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거나,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여러분한테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만든 창작물을 이제 로블록스의 사업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받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도 같이 약관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길기 때문에 하얀 줄만 보겠습니다. UGC에 대한 라이선스, 이용 허락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두 번째 줄의 끝에 있는 영구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비베타적이고 로열티가 없는 권리에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이거는 로블록스에 부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하얀 줄을 보시면 UGC, 그런 이제 창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을 호스트, 저장, 전송, 번역, 실행, 현지화, 게시 쭉 가가지고 맨 아래 보시면은 홍보와 관련된 목적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할 수 있는 권리와 라이선스입니다. 그러한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 보시면은 자신의 UGC를 서비스 또는 로블록스의 홍보 및 마케팅과 관련하여 현재 알려지거나 향후 개발될 모든 미디어 또는 유통 채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입을 하시고 약관에 동의하시는 그 순간부터 창작물은 여러분의, 이제 저작권은 여러분의 보유가 되지만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로블록스에게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약관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뭐 제페토든 어디든 여러분이 한번 이용 약관을 구체적으로 뭐 이제 컨트롤 F를 눌러서 이제 저작권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지금 현 실무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 저작권은 창작자 여러분에게, 하지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세계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만약 저작권을 여러분이 이용 허락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아예 뭐 꼭 로블록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판매를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 포함이 되게 되냐라고 했을 때,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나 세계관은 창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 세계관은 이제 이용 허락을 받아서 그런 판매를 하는 과정 등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로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요.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작권의 유통기한이 끝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별도로 이용 허락이 없어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세계관의 입장이라든가 혹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 걸 어쨌든 나만 갖고 있을 거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누군가에게 넘겨주거나 혹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아까 약관에서 본 거는 저 아래에 있는 네모 중에 오른쪽에 있는 이용 허락 부분이에요. 이용 허락 부분은 지분의 이동이 없고 플랫폼이 이용 허락 형태로 해서 이용 약관을 작성하거나 혹은 이제 창작자가 이제 그걸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쉽게 말해 임대랑 비슷합니다. 부동산을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잠깐 임대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이용 허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저작권을 이제 플랫폼 거래처에다가 너네 내 창작물 가지고 너네 마음대로 너네 사업 목적대로 활용해도 돼 라고 해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사실 개념적인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은 큰 무리는 없는 이해라고 판단이 되고, 왼쪽에 있는 저작재산권 등 양도는 소유권을 넘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유권과 저작권이 별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이제 업체에게 넘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분이 넘어가는 건데 뭐 일부 지분만 넘길 수도 있고 지분을 100%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원 저작자의 지위는 계속해서 뭐 가지고 있게 되겠지만은 그 저작권 자체는 그거를 넘겨받은 업체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저작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설을 썼는데, 혹은 이제 웹소설을 썼는데, 혹은 이제 웹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걸 넘길 때 그냥 모두 넘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해리포터 소설을 영화라든가 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모두 넘긴다라고만 쓰면은 여러분한테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넘깁니다라고 별도로 표시를 하잖아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면은 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원 저작물을 가지고 또 새로운 플랫폼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모두라고 쓰게 되면은 그거는 빼고 모두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계약서를 쓴다 그랬는데 이제 2차적 저작물을 따로 넘길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해도 되지만 그냥 그 문구 자체를 빼고 모두 넘긴다라고만 써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넘기고 싶다면은 그거를 따로 명시를 해서 이것도 넘긴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통상적인 계약서 파트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했던 자문의 예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이제 음악가, 작곡가 집단으로부터 광고 음악을 이제 창작한 그런 경우에 이제 용역을 받아서 넘긴 경우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퍼블리싱 업체로 넘긴 경우의 이제 사례입니다. 먼저 이제 어떤 거를 넘길지 쉽게 말해서 저작물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저작물을 보시는 것처럼 제호라는 건 이름이에요. 이름은 무엇이고 광고 음악에 해당하게 되고 종별은 통상적으로 저작권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류를 활용해서 뭐 음악 저작물인지 어떤 저작물인지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고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음원, 작곡, 작사, 편곡 등 최종 mp3 음원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편곡까지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표현이 있진 않지만 아까 잠깐 넘어갔다 오면은 2차적 저작물에 보시면은 제제목 바로 아래 번역 옆에 편곡이라고 있죠. 편곡 역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편곡 역시 이제 2차적 저작물을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원래 저작자가 누구인지도 표시를 해야 누구로부터 넘겨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건 게임인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종합예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 뭐 이제 디자인, 일러스트 혹은 이제 게임의 뭐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2조의 2항을 보시면은 지식재산권 등 범위 및 내용이라고 해서 게임 5종, 게임 내 개별 저작물, 게임명,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 일체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대상 게임이라고 하고 저작재산권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렇게 해서 2차적 저작물도 넘긴다는 것을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적 저작물을 넘기는 것을 저희가 한번 봤고 양도의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별도의 계약서인데 양도의 범위를 보시면 일체의 권리를 모두 양도하는 것으로 보면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4조 같은 경우에는 본 저작물 및 본 저작물을 이용하기 필요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2차적 저작물이라는 표현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본 저작물을 모두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차적 저작물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이 써둔 계약서를 이제 수정하거나 이런 건 쉬운데 여러분께서 계약서를 쓰실 때 처음 창작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이제 교육을 주관하는 발표를 주관해 주신 여기서 이제 표준 계약서랑 표준 약관 작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저작물인지 어떤 분류인지 혹은 그걸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를 기재해서 이쪽에 넘겨주시면은 여기도 이제 변호사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기존의 업무 사례들을
이제 고려해서 표준 계약서를 창작하시거나 표준 약관까지도 작성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은 뭐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도 좋지만 나는 좀 더 명확한 출처가 있는 걸 원한다 라고 한다면은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 여러분이 한번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오른쪽 아래 보시면 신청 절차나 이런 게 있고, 뭐 제가 캡처만 넣어놓긴 했지만은 뭐 구글 링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구글에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라고 치시면은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작권을 누가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만들면서 나도 모르게 남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혹은 남이 만든 걸 봤는데 내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침해 사례들을 한번 고민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분 저작물, 아까 말한 것처럼 시, 소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저작물을 메타버스 상에서 보여주거나 그런 형태를 이제 뭐 PPT라든가 혹은 리딩을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변환해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한 말이지만은 오프라인 소설을 만약 메타버스상에서 낭독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책이라는 형태를 음성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동일성 유지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걸 임의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작 재산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읽는 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남의 거를 읽으면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 저작물은 뭐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충분히 침해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BGM 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재밌게 봤던 뉴스 기사가 뭐였냐면 메타버스에서 이제 공연을 한대요. 버스킹도 하고 가수 선생님들께서 자기의 모습을 일단 아바타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게 대중화가 되면은 온라인에서 개개인들도 버스킹을 할 수가 있겠죠. 나도 뭐 제페토에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뭐가 문제되냐, 디지털 음성 송신권이라고 해서 일종의 뭐 공중송신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오프라인의 노래를 온라인에서 부르는 것 역시 침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버스킹이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 원래 음원에 대한 침해냐 아니냐 이런 게 이슈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짜로 한다, 무료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버스킹의 경우에도 돈을 받게 되면은 일종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도 만약 취미생활로 버스킹 하시는 개발자 선생님들이 있다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무형의 춤선 같은 거 충분히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무슨 말이냐, 현실에서는 그 무용의 선을 딴 책자 같은 걸 보고 혹은 영상을 보고 현실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메타버스는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 아바타가 추고 있거나 혹은 내가 추는 거를 VR이 따가지고 온라인에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거 뭐 춤을 추더라도 찍지만 않고 남들이 이제 눈으로만 보면 남지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트래킹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이 무용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개발을 할 때 그런 춤 같은 걸 따르게 됐다면은 그걸 설령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개별적으로 그걸 다 따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 소지는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미술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문이랑 비슷합니다. 온라인에서 그거를 뭐 게시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응용 미술은 뭐냐면은 이제 건축 뭐 디자인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넥타이의 경우에도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도 뭐 단순한 게 아니라 좀 특징적인 패턴이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인정될 수도 있냐라고 하냐면은 이 약간 창조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상에 퍼져 있는 패턴 같은 거를 그대로 복제한 경우에는 그 패턴 자체의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냐, 만든 사람의 창작성이 좀 인정이 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이 되고, 그런 경우에 그거를 미술 저작물로 그대로 딴다 메타버스에서, 그러면 그때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하는 거는 픽사베이라든가 이런 데 패턴 같은 거를 무료로 공유하는, 자료 출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 저작물도 지금 이제 디지털 트윈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문화재 같은 거를 보호하는 곳에서는 문화재를 그대로 이제 트윈 형태로 따가지고 이제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의 문화재는 만들어진 지가 되게 오래 지났잖아요. 그 유통기한이 7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작권 문제는 없어요. 처음 딸 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런 문화재 업체에서 만든 그런 문화재 트윈을 보고 그거를 이렇게 좀 바꿔볼까, 색을 바꿔볼까, 디자인을 좀 추가해볼까 해서 그거를 수정 보완하는 경우에는 원 저작물인 문화재 실물 자체는 저작권이 없지만은 그거를 따서 만든 2차적 저작물인 그런 문화재청의 그런 디지털 트윈에는 저작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따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이 만든 온라인상의 창작물을 그대로 따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요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 골프존 사례입니다. 골프존에서 이제 골프 코스를 다 촬영을 해가지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실제 골프 코스를 만든 건축가, 디자이너가 이제 골프존에다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했었습니다. 이 워낙 유명한 사례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2심에서 설계 도면 자체의 저작권을 인정했고, 건축물, 골프 코스, 실제로 만들어진 골프 코스의 경우에는 설계 도면을 그대로 옮긴 거기 때문에 코스 자체에는 이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설계 도면에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 침해 부분을 약간 인정을 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3심까지 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고,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건축 저작물을 따가지고 만드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 건축 저작물이 디자인적인 특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메타버스 상에서 뭔가 의자도 만들고 싶고 뭐 책장도 만들고 싶고 이랬을 때 브랜드가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좀 특징적인 그런 거를 그대로 따서 만드는 거는 이제 저작권이든 무엇이든 침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사진의 경우에도 뭐 어문이나 영상이랑 비슷하고요.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사례가 110분짜리 영화에서 러브레터라는 영화에 대해서 30초간 상영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러브레터 영화사였나 이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30초 정도 상영한 거는 110분에 비해서 너무 좀 짧기 때문에 뭐 꼭 그런 문제만 아니었지만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짧으면 다 괜찮나요? 또 이게 아닌 게, 이거 말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예능에서 이제 우리나라 다른 영화 혹은 이제 드라마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허락 없이 예능에서 화면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30초 정도가 아니라 뭐 5분 정도로 너무 길었고, 또 둘 다 우리나라 없지만 이용 허락도 받기가 쉬웠을 텐데 그러한 노력을 한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침해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 메타버스 상에서 혹은 창작물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이런 걸 하고 싶다면은 이건 역시 여러분이 창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남의 걸 그대로 딸 수는 없고, 따고 싶다면은 이 양도를 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침해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형사랑 지금 민사를 구별했는데, 형사는 뭐냐면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언제 와가지고 진술 좀 한번 하시죠. 이렇게 만약 연락이 오면은 그건 형사 절차라고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 이제 만약 문제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은 징역, 시에서 깜빵에 가거나 혹은 벌금, 국가에다가 이제 벌금을 좀 지불해야 될 수 있는 문제고, 민사는 뭐냐면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여러분한테 돈 내놔라라고 하는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건 경찰관이 끼질 않습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서류가 와요. 법원은 중개인이에요. 법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해자가 법원에다가 가해를 당했으니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쟤한테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해서 법원에 보내면은 법원에서 우편으로 가해자한테 얘가 침해당했대. 너도 혹시 침해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맞다면 배상하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항변을 해라라고 하는 서면을 보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게 수사기관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형사 절차고, 이제 돈을 달라라고 하는 거였다면은 이제 손해배상 민사 절차인데, 형사 절차의 경우에는 경찰서를 불려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께서 고생을 하실 수가 있고, 민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걸 뺏긴 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이 침해가 됐다, 피해자의 입장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친고죄로 병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알았으면 일단은
바로 고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고소를 해도 수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민사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메타버스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에 있는 거를 가상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두 번째 걸 보시면 에르메스가 이제 버킨백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NFT라고 해가지고 증서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에르메스가 그거를 증서 형태로 만든 작가를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상표법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에르메스라는 상표를 그대로 따는 경우에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그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데,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판매를 할 수가 있죠. 판매가 가능하면 그냥 전부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표법 침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저작권 침해 이외에 디자인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자인 보호법은 저희 보시면 물품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건이에요. 판매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에 있는 물건이냐가 중요한데, 메타버스에 있는 거는 물건이 아니죠. 오프라인에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다.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디자인을 모방을 했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걸로 할 수는 있지만 되게 어려운 절차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호받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상에 있는 메타버스에 있는 거를 현실로 옮기는 경우,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 있는 버킨백을 현실에서 버킨백으로 제작하는 경우에 어떠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결론은 전부 똑같습니다. 상표법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좀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뺏기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디자인 보호법의 경우에는 애초에 문제가 뺏기게 된 대상물 자체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걸 뺏긴다 해도 문제가 되기 어렵다. 이게 중론입니다. 가상에서 가상으로, 예를 들어 제페토에서 로블록스로 뺏긴다, 혹은 제페토 내에서 다른 창작자가 한 거를 그대로 상표랑 디자인을 뺏긴다, 이런 경우에도 상표의 경우에는 보호될 수 있고 디자인의 경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표와 저작권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디자인의 경우에는 조금 보호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작자 파트를 정리를 했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간소화된 세계관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은 실제로 이게 창작자들이 그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이제 상가들이 입점해서 판매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돼서 이용약관 등 작성이 필요하고,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그런 과정에서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결제를 해야 되니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카드 정보라든가 혹은 이제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거 두 개를 일단은 세계관, 즉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계관이 게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게 되면은 현금화하는 절차가 좀 어려워요. 사행성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 세계가 게임이 아니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가이드라인이 중요한데 아직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이드라인을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 공공기관과의 계약 역시 좀 사업자 위주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용했던 디지털 치료제 관련 연구 영역인데, 제안서 이런 게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약서가 우선 된다는 거예요. 공고, 용역기한 일반 조건이라는 일종의 법령이 있고, 제안서, 계약서 순으로 천천히 이제 줄어드는데,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게 되는 계약서 내용대로 대부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여러분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요즘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도급업체가 있고, 쉽게 말해 기관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만드는 업체가 있을 텐데, 만드는 업체에서 저작권을 최초엔 갖고 있지만은 아까 말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써서 결론적으로는 이 발주한 공공기관에다가 저작권을 넘기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옛날에는 전부 100% 넘겨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50%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약간 바뀐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이제 국가기관에도 점점 퍼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건 여전히 100% 다 가져가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번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어쨌든 뭔가 말이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맨 아래줄처럼 효력은 계약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계약서 문구를 제일 주의해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저작물이라는 건 결국 내 생각이 아니라 표현이 된 부분이다. 디지털 콘텐츠라는 건 결국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이슈가 있는데 메타버스에서는 전부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작물 분쟁이 발생할 수 없다. 저작권 침해가 됐을 때는 어떤 저작권을 침해를 했는지 그리고 저작자가 누구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하고 민사인지 형사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변호사라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변호사 상담 정도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조금 안전하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공공기관 도금 시 이제 수급인에게 권리기속을 100% 하는 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창작자에게 100%를 하는 것 또한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작자에게 모두 넘길 수는 없고 국가기관이 일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100%를 다 가져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은 한번 정리를 했고 질의응답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제가 네.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질문을 골라서 변호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메타버스 내 오브젝트 저작권과 관련해서 디자인, 저작권 등록 등 특정 창작자가 먼저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작권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차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그 경우에 이제 저작권을 등록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작권위원회에 가야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만들었구나 이런 공시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 워터마크를 이제 새기는 것처럼 애초에 저작물을 이제 창작해서 외부에 공표를 할 때 나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작물 일부에 이제 넣어서 이제 공개를 하는 이런 형태의 조금 법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공시를 하는 형태가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디자인 등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메타버스 내의 오브젝트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의 물품성이 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등록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좀 신미감이 인정이 되고 그 만든 사람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형태로 해서 최대한 저작권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나중에 발생할 침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AI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경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는지 현재 명확한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작권 교육도 이곳저곳 다니고 하는데 이 질문이 진짜 올해 초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아마 이슈가 되는 이유는 아마도 요즘 이제 웹툰 창작 공모전이라든가 혹은 이제 미국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악 창작물을 이제 업로드할 때 AI가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을 제외하도록 하겠다라든가 AI가 창작한 음악 저작물, 음악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업로드 자체를 금지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이 나와서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현행 저작권 법상으로만 본다면은 명확한 법령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현재 저작권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AI라는 거는 아직은 이제 기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도비 포토샵을 쓴다든가 혹은 이제 아이패드를 쓰는 경우에는 프로크리에이터 같은 걸 쓰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만화를 그리거나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혼자 그릴 때가 있는데 프로크리에이터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을 그리고 누른 채로 쭉 있잖아요. 그럼 그 곡선이 삐뚤삐뚤한 게 갑자기 예쁘게 곡선이 바뀌어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프로그램의 덕을 보고 있는 거죠. AI도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술을 썼다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터에 내가 만든 그림에 이 저작권을 부여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은 이제 창작자에게 이제 전부 우리나라 저작권 법령에 의하면은 창작자에게 전부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지금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AI에게는 대충의 내용만 넣는데 그걸 완전한 음악으로 바꿔내거나 AI에게 대충의 그런 묘사만 했는데 완전한 그림으로 바꿔내거나 이런 경우에 나의 노력이
창작자의 노력이 거의 안 들어가고 AI가 99% 이상을 한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지만은 미국 저작권 관리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왔냐면은 그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 만약 AI의 창작이 포함이 된 부분이라면은 저작자 이름 아래 AI가 창작했다는 부분을 표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됐었고, 이제 시대가 진행이 될수록 뭐 터미네이터처럼 뭐 그런 시대까지는 아직 조금 먼 것 같지만은 실제로 AI가 일종의 자아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저작권 법령이 개정되려는 차원인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딱 그 부분, 현재 명확한 법령이 있는가? 그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일단 현행 저작권법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떤 결론이 되느냐? 이건 저의 입장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저작권법상으로는 이 AI라는 건 아직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오롯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변호사님 첫 번째 강의를 들었는데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강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의와 동일하게 발표가 먼저 진행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을 해서 발표자분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교육에 참여를 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니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육 주제인 공정거래를 위한 노무관리 팁, 발표자이신 노무법인 인사이트 김원일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의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노무법인 인사이트의 김원일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제 강의를 드릴 부분은 공정거래를 위한 노무관리 팁이라는 주제 하에서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 뭐 공정거래를 위한 노무관리 팁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뭐 IT 쪽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기업이라든지 해서 주로 많이 쓰시는 그 용역 계약들, 이런 것들, 뭐 프리랜서 계약들 관련 이슈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기초적인 노무관리 이슈인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공정거래는 어떤 의미냐? 쉽게 말하면 공정하게 거래하는, 그게 공정거래죠. 그래서 이 공정거래 관련해서는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소위 이제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요 이제 핵심적인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 보시면은 이제 차별해서 취급하는 행위라든지 부당하게 이용을 한다든지 지위를, 또는 어떤 활동들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 노동법 규율과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는 왜 노무관리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노무관리 대상이 일반적으로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노무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라든지 우리 이제 프리랜서, 즉 개인 용역 계약이라든지 도급 계약, 이런 다양한 계약 유형에 따라서 노무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 제공 형태가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근기법 이외에, 근기법상 이제 우리 근로자 이외에 그 각종 노무 제공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되고 있는 그런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리랜서 보호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타 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시더라도 사실상 우리 이 원청, 이제 도급을 주는 도급인 쪽에서 지휘 감독을 실제로 하게 되시면은 우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위 파견법이라고 합니다. 이 파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파견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를 위한 노무관리는 결국 이 법에서 정하는 각 규제 기준들을 잘 이해하시고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행 단계에서 불공정이 없도록 노무관리를 해야 된다. 결국 노동관계법령을 잘 준수를 하셔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를 위한 노무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초적으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채용 절차부터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채용 절차 관련해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채용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로 보시면은 이제 거짓 채용 광고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짓 채용 금지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아이디어를 수집한다든지 또는 사업자 홍보 목적으로 실제로는 채용을 하지 않을 목적이지만은 그런 홍보 목적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아이디어 수집 목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강의안 보시면은 이제 거짓 채용 금지 이렇게 빨간색 돼 있잖아요. 이거는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과태료 조항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금지되는 것들은 채용 광고를 내용을 나중에 불리하게 바꾸는 걸 금지합니다. 처음에 뭐 연봉을 뭐 5천만 원 주겠다라고 공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4천만 원으로 변경하든지 이런 것도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채용이 실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됐는데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채용 서류라든지 관련 저작권 귀속 이런 것도 강요하는 게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출한 채용 서류라든지 뭐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다 금지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해서 채용 강요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금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뭐 신체 조기 조건이라든지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좀비 속이라든지 형제자매 학력이라든지 직업, 재산 정보 요구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채용 절차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준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채용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이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계약하는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계약 자체가 구두상 계약도 유효합니다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근로자와 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일반 근로자들, 즉 기간이 설정이 없으신 그런 정규직이라고 하시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임금이라든지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는 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취업규칙이라든지 뭐 필수적 기회재상, 기숙사 규칙 이런 것들은 명시라는 게 꼭 계약서뿐만 아니라 제시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제일 중요하시겠죠. 기간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로시간이라든지 휴게, 그다음에 임금, 그다음에 휴일 휴가, 취업 장소 종사 업무,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에 한해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들을 명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만 해서는 안 되시고 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교부를 하셔야 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시거나 또는 근로계약서 교부를 안 하시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약식 기소를 해서 벌금이 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근로기준법상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들,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입니다. 임금 관련해서는 좀 다양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임금과 관련된 개념 중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평균임금은 쉽게 말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정 사유가 발생하게 되시면은 이 실제 그 사유 이전에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수가 달력상 좀 다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통상 89일에서 92일로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평균 임금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휴업수당이라든지 재해보상금 또는 뭐 강급제재, 우리가 감봉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상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이 법률 개념이 좀 어려운데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나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급을 약정한 금액입니다. 일을 하면 주기로 정한 금액인데요. 이러한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이라든지 가산수당, 우리 이제 연장근로라든지
뭐 야간 근로를 한다든지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임금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가산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뭐 사용하지 않은 그런 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좀 작다라고 하면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옵니다만은 좀 예외적으로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산정하실 때는 보통 퇴직금을 산정하실 때는 항상 평균임금 산정해 보시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번 비교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예전에는 이걸 많이 청구를 안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노동청이나 진정사건을 보면은 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근로감독관들이 이 사업장 점검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꼭 비교를 하신 다음에 퇴직금 산정 시 좀 체크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임금 지급의 원칙인데요. 임금 지급의 원칙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정기 지급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월급날 정해서 주셔야 되고요. 다만 그 월급날, 지급날이 휴일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전에 주셔야 됩니다. 또는 그 당일날 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주시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정기 지급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화폐 지급의 원칙입니다. 강제 통용력이 있는 돈으로 주셔야 돼요. 현물이라든지 뭐 어음이라든지 주식 이런 것들로 지급해서는 안 되시고요. 다만 이제 당좌 수표라는 것도 이제 일정한 요건 하에 저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금지가 됩니다. 다만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 계좌 수표는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직접 지급은 원칙입니다. 이거는 근로자 본인한테 직접 지급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현금으로 줘서 봉투에다 담아주는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하셨죠. 다만 지금은 이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고 제3자가 대리 수령하는 금지합니다. 다만 요즘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뭐 이제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근로자가 그 해당 계좌를 지정을 했다라는 근거를 반드시 남겨주셔야 돼요. 뭐 신용불량이라든지 압류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액 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로자한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모두 주셔라는 금액이 그런 원칙이고요. 다만 공제를 할 수 있는 거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령에서 정한 경우는 이제 소득세라든지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4대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 부담 부분 이런 부분에는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시고 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는 대부분 노동조합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임금 공제를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에 대한 채권이 있습니다. 뭐 손해배상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빌려간 금액들, 차용하는 금액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도 원칙적으로 급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상계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과지급을 했습니다. 계산착오로 인해서 과지급을 한 경우에는 상계 시점과 좀 근접해 있고 상계 방법이 근로자 생활에 위협되지 않고 이런 범위 내에서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법률용어로 조정적인 상계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근로자가 동의를 해주시면 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건 좀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제한과 가산임금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이거는 법상 하루 8시간, 그 다음에 일주 40시간이 최대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연장근로시간은 일주 12시간이 최대입니다. 다만 일일의 최대 시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 52시간 근로라고 하는 것은 소정근로 시간과 연장근로를 합쳐가지고 52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간근로 시간은 어떤 개념이냐면 22시부터 이길 06시까지의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 제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소정근로 시간, 뭐 연장근로 시간 합쳐서 조금 더 많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뭐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제 뭐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노동법, 근로기준법, 특히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연장이라든지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주셔야 되는데 법에는 50%를 가산해서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150%를 지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한 거 100%에 가산된 50%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지급 기준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다음에 야간 근로는 50%를 가산해서 똑같이 지급하시지만 이제 20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50%만 주시면 되는데 연장 근로는 왜 1.5시간을 주고 야간 근로는 0.5시간을 주느냐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일한 것 자체 100%는 우리 소정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연장 근로 수당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간에 원래 야간에 근무하신 분들은 우리 기본급 소정 근로 시간이나 임금 부분에 이 100%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야간 근로가 소정 근로가 아니지만은 연장 근로를 하다 보니까 야간 근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장 근로 수당 150%에 일한 거 100%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야간 근로 부과되는 50%가 더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휴일 근로입니다. 휴일 근로도 일한 거 자체에 대한 100%와 그다음에 가산임금 50%를 가산해서 150%의 임금을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그리고 주휴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 만약 출근을 했다, 8시간 일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일요일 날 8시간 근로는 휴일 근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다 한 경우에 연장 근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 수당을 각각 더해서 200%를 지급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 법에서는 8시간 범위 내에서는 중복가산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12시간을 하셨다고 하면 8시간에 대해서는 150%가 지급이 되고요. 8시간을 추가한 4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200%가 지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에서는 이 가산임금 지급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포괄임금이나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서 하신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가산임금 지급 대신에 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뭐 대체휴가라고 자꾸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체휴가와 보상휴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대체휴가는 미리 휴일을 바꿔줘야 됩니다. 스위치를 해주는 개념이고요. 이 보상휴가는 이미 발생한 가산임금에 대해서 돈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보상휴가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이 근로자분께서 사용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을 못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그럼 과연 보상 의무가 없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행정에서가 판례는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임금 지급 의무가 계속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기간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보상휴가제는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근로자 대표는 사업장에 과반수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이제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 대표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투표나 선거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최소한 어떤 사람을 우리 근로자 대표로 하겠다라는 최소한 동의, 과반수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는 필요하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 서면에는 포함될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휴가 부여 방식이라든지 임금 청구권이라든지 보상휴가 부여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휴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그에서 발생한 보상 기간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가산임금에 대해서 일부 어떤 범위까지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휴가로 지급을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정확히 좀 규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연차 유급휴가인데요. 연차 부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연차 부분은 우리가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셔야지만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1년 미만 근로자의 부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제 1년 미만 근로자한테 생기는 한 달 한 개씩 생기는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생기는 15개 연차에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제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자의 근로자들은 1개월 만근 시 하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1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이분은 12월 1일에 연차가 한 개를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만근을 하게 되시면은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사용 기간은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일에 입사하신 분들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다음에 1년 이상 근로자 같은 경우는 1년간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5일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다음에 이제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하루씩 됩니다. 그래서 입사 후 3년 차가 되시면은 16개가 연차가 발생하시고 그 상한은 25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연차 유급 휴가는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입사일별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근로자가 많고 하시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리가.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등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로 부여하겠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법상 기준보다 적게 부여가 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시면은 사실 근로기준법 기준보다는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일부 예외적으로 특정 사안에서는 법 기준보다 좀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퇴사할 때는 정산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정산하니까 사실 우리가 회계연도 기준을 했을 때 법상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을 했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즉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경우 이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싶다라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산을 하시려면은 우리가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다라고 하면 취업규칙에 정산 규정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취업규칙이 의무적으로 이제 작성을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고 하신다면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회계연도로 부여한다는 내용과 퇴사 시 법상 기준에 따라서 정산을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우리 통상임금 비율로 보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쉬라고 준 연차 휴가인데 이 연차 휴가를 잘 안 쓰시고 돈으로 받아 가시는 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많이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제 발생한 것들이 이제 새로 생긴 제도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좀 알아볼 텐데 원칙적으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한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연차 휴가 입법 취지 좀 건강권이라든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연차 사용을 촉진하게 한 제도로서 우리 근로기준법 61조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지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건에서 강의안서에 있는 요건에서 괄호에 있는 내용은 1년 미만자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다가 법이 변경되면서 우리 1년 미만자 연차들 11개까지 발생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 전에 근로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요.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사용 일수 몇 개가 남았고 그 다음에 사용 시기를 정해서 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즉 연차 사용 계획서를 진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서 중에서 일부만 좀 작성을 하였거나 혹은 전혀 이렇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자가 직접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휴가일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정을 해주시되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촉진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연차 휴가일을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되고요. 다만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촉진을 해서 연차를 없애버린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의무를 면제를 받는 경우들과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기는 했습니다. 20년도에 판례인데요. 실제 이제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일인데 근로자가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수정했다. 즉 일하는 걸 그대로 봤다. 보고도 그냥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서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 지정일인데 출근했습니다. 출근했는데 회사가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일을 하도록 놔둬요. 이런 경우라든지 혹은 연차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한다든지 출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요거 관련 절차라든지 좀가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셔야지만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사업장에서 관리하셔야 될 기초적인 노무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이제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노동법상 쟁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프리랜서가 그럼 뭐냐? 사실 프리랜서라는 거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 독립적인 사업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영업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프리랜서 계약은 명칭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실제 계약서를 보면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든지 용역 계약이라든지 위탁 계약, 도급 계약 등 실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 명칭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해서 이 노동법상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상 이제 많은 기업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실질을 따져보면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인식들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 판단은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 한 장만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다, 정말 프리랜서 계약이다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출근도 하시고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출근도 하고 업무상 지휘 감독도 받으시고요. 이렇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고 사업소득세 3.3%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이제 프리랜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되면은 퇴직금이라든지 그동안 받지 못했던 가산임금이라든지 연차 유급휴가 수당 또는 부당해고 등의 이슈로 노동법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상 보장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의 유형을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프리랜서와 좀 관련이 있는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용계약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655조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 근로계약과 동일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민법에도 이렇게 고용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왜 근로기준법이 먼저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민법보다는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더 우선 적용이 되고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민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도급계약이 있는데요. 이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을 도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성도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물만 받으면 되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하게 되면 그건 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급 관련 이슈는 사실 불법 파견하고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식상 계약은 도급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발주자, 즉 도급자죠. 도급인이
뭐 배나라 감나라 업무 지시를 세세하고 보고를 받고 뭐 분태를 관리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파견법이 정하고 있는 파견이 됩니다. 근로자 파견이 되시고 보통은 이제 근로자 파견 계약을 업종 대상이 아니시거나 파견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음으로 위임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사무 처리를 좀 위탁해주고 거기에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위임계약인데, 요 프리랜서 계약은 도급이거나 위임계약이거나 요 둘 중에 하나에 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보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프리랜서와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결국은 이 프리랜서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어떻고 판단 기준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 개념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좀 비교해 보면 결국은 특정 노무 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거고요. 즉,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야지만 프리랜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프리랜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시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양식이 제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즉 사용 종속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가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종속성에 대해서는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적 종속성이라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즉 그 회사의 조직의 일환으로 되어 있느냐를 인적 종속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경제적인 종속성이라는 것은 즉 임금을 목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종속되어 있는 거, 이게 경제적 종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인정이 돼야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사용 종속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종속적으로 노동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죠. 그래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또는 쪽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근무 장소라든지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혹은 노무 제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품이나 이런 재료들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그다음에 이윤의 창출과 손실 이런 위험을 해당 노무 제공자가 부담하는지, 보수 제공이 근로 대상적인 성격인지, 그다음에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라든지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종속 노동성의 주요 판단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9번, 10번, 11번도 판단 기준이긴 하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든지 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시죠. 그래서 이건 부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요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이 항목이 다 인정돼야 되지만 근로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인정이 되면은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계약 형태를 결정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과연 우리가 프리랜서 계약을 할 것이냐, 근로 계약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프리랜서에게 부여할 업무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개입이라든지 관여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또는 회사에 상당한 지휘 감독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회사로 출근을 해서 업무 부서에 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자리에 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타 프리랜서라든가 우리 회사 소속 근로자와 협업이 계속 필요한 경우라든지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보다는 근로계약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준수상으로서는 민법상 우리가 계약은 부수상 계약도 유효합니다만인 법률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도급거래 공정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이
좀 대기업이거나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이 많고 연간 10억 이상 매출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는 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될 경우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달되어서 무효가 된 부분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특히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차휴가라든지 다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지원에 관한 문제, 우리가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보통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배우자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받겠죠.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이라든지 퇴직급여 보장법, 즉 퇴직금 부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예전에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도 결국은 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 대상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 즉 노무 제공자들 전체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법들 이런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으로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근로시간 제한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IT 뭐 개발 업무 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근로시간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로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근로시간,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겠죠. 그다음에 최저임금 보장이라든지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해고 제한 의무가 발생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세도 원천 징수하셔야 되고 4대 보험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히 이제 프리랜서를 많이 쓰게 되면 요즘은 뭐 각종 공단에서 이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는 터치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좀 너무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근로자성을 판단을 해서 납부하지 않았던 4대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진술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험료들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치 소급해서 다 징수를 하고요. 특히 고용이랑 산재보험들 같은 경우는 이걸 징수할 때 가상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금보다 많이 내게끔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행법상 프리랜서 계약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 프리랜서 중에서 일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은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별도로 보호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 좀 오타입니다. 오타는 아니고요. 이제 자영인 외,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영인의 외항을 띠지만은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뭐 근로자 좀 유사한 부분들, 즉 사업주의 특정 지시나 지휘 감독에는 구속되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그 어떤 계약상 의무 때문에 노무 제공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종속성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 모두 다 인정이 돼야 되는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인적 종속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경제적인 종속성은 인정되는 경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현행법상 보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산재보험도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우리 산재보험상 의무적 가입 대상이다. 즉 당연히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규정이 우리 산업재해보상법법 제125조에서 규율을 했었지만은 기존에 이제 종속성을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즉 주요 특정 사업장에 주로 종속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정법 올해 7월 1일에는 이 125조가 삭제가 되고요. 새로운 내용을 신설해서 즉 노무 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해가지고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이 가능하다. 당연히 가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7조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확대 범위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요즘 이슈가 크죠.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이제 내년 1월부터는 5인 이하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뭐 정치보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적용 유예를 뭐 논의를 하고는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대통령, 뭐 청와대에서 그렇게 좀 유예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유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국회를 통해서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은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우리 5인 이상 사업장 전면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요. 5인 미만 사업장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 형식 상관없이 사업장의 어떠한 형식으로든 노무를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든지 프리랜서, 용역계약자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라든지 경영 책임자들한테 이제 형사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즉 우리 산재보험법상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적용이 당연히 되시는 노무 제공자 범위를 한번 볼 건데요. 총 18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21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업무를 받으시는 분들도 적용이 되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이 이제 우리 음식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분들 이슈가 좀 있겠죠. 그분들은 보통 이제 배달업체 어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을 받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이렇게 받아서 주로 이렇게 종속이 되어야지만 산재가 됐다가 그 조항이 없어짐에 따라서 여러 종속되지 않더라도 여러 업체로부터 이렇게 배달 어플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받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뭐 조금 제가 타이트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질문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 기준과 근로법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상담과 계약과 근로 이후에 피해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구체 방안이 있을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근로자성에 이제 해당하는 여부가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계약 관계 보통 끝나시면은 노동청에 진정을 많이 하세요. 노동청에 진정을 하셔서 제일 먼저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 자료로서 뭐 지휘감독을 받았던 자료라든지 혹은 출퇴근을 했다든지 그 업장의 명함, 소속 직원으로 명함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증빙 자료를 통해서 이제 내가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증이 되시면은 이제 우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뭐 퇴직금이라든지 연차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조금 요즘 이 용역계약, 프리랜서 계약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점점점 근로자성을 확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추세가 있었는데 최근엔 조금 인정이 좀 소극적이세요. 이게 아마 이제 정권의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헤어 디자이너라든지 또는 우리 그 헬스클럽 가시면은 트레이너 분들이 있잖아요. 기존에는 조금 많이 인정을 해줬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부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사례들이 많고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비드 기간 동안에 프리랜서 지원금들이 좀 나왔었어요. 이제 그거를 받았다는 이유로 막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서 다른 노무사님 통해서도 그런 좀 경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느냐,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 이익 창출이 안 되는 부분들, 즉 정해진 보수만 받는 경우들이 중요하겠죠. 즉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헬스클럽 트레이너 분들은 개인 PT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수강생을 유치하면 자기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들이 좀 있어요. 네. 이런 구조가 아니고 정해진 보수만 받고 지휘 감독 받고 이런 것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입사 시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누어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봐야지 되는데요. 일단은 연봉 자체를 13분의 1로 나누시고 마지막 달 이제 13분의 1 부분에 대해서는 상여금식으로 지급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럼 이 이제 상여금의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지급받았던 가산임금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다만 13분의 1로 나눴다는 거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13분의 1 부분, 마지막 달의 임금이 상여금이라고 하면 이거를 고정상여금으로 볼 것인지, 즉 통상임금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각종 가산임금이라든지 연차 유급휴가수당 이런 것들 정산할 때 기준이 반영이 돼야겠죠. 그런 이슈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노무사님께서 두 번째 강연을 잘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가 마련한 제3차 메타버스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끝까지 교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